2003년 9월 24일 강남구 신사동. 비가 내리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은퇴한 노교수 부부의 저택은 고요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곳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형사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도난당한 금품은 연션, 원한 관계도 없음. 하지만 노부부의 머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으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서울을 피로 물들일 하신명 중 단 2명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을 당황하게 만든 건 범인의 흔적이었습니다. 지문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장에 남은 건 범인이 신고 온 운동화 자국 하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범인은 시신을 덮어두거나 현장을 정리하는 기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공포를 즐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들이 이 흔적을 쫓기 시작했지만 범인은 이미 다음 골목에서 망치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강남 부자들만 죽인다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영철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그가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버려 두고 사람의 목숨만 가져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부유층에 대한 분노를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용접해서 만든 4킬로칼리의 노란 망치. 그것은 범죄 도구가 아니라 그에게는 신성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신사동, 구기동, 삼성동.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희생자들은 그저 집에서 쉬고 있던 평범한 노인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그들이 왜 차가운 바닥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유영철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잡히지 않았다면 100명까지 죽였을 것이다. 이 말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2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끈질기게 부유층만 노리던 그가 갑자기 행방을 감춥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서울에 출장 마사지 여성들이 한 명씩 증발하기 시작하죠. 그는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진화하고 더 잔인해진 살인 공장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제2부에서는 유영철이 자신의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벌인 끔찍한 해부학적 실험과 경찰을 비웃으며 탈출했던 그 긴박한 12시간을 다루겠습니다. 악마는 아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남의 저택을 피로 물들였던 유영철이 돌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멈춘 줄 알았죠.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악마는 단지 진화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신촌의 한 좁은 오피스텔로 숨어들었습니다. 밤마다 그 방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영화 클래식의 서정적인 OST가 온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음악 뒤에서 유영철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인간 도살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초 서울의 밤거리가 술렁였습니다. 출장 마사지 여성들이 전화를 받고 나간 뒤 흔적도 없이 증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돈 벌어서 도망갔겠지라는 편견 때문이었죠. 유영철은 이 차가운 방조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가짜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자신의 사냥터인 신촌방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은 들어올 때는 발로 걸어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비닐봉지에 담겨야만 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유영철의 오피스텔 화장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시신을 12토막, 많게는 20토막 이상으로 분리했습니다. 지문을 도려내고 사체를 끓는 물에 담가
DNA를 파괴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가 사체를 훼손하는 와중에 태연이 옆방에서 밥을 먹고 영화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정신이 맑아진다며 피해자의 장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넘어선 순수한 악의 발현이었습니다. 2004년 7월 드디어 덜미를 잡힌 유영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동수사대 취조실에서 그는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형사들이 수갑을 풀어주고 물을 가지러 간 찰나 유영철은 번개처럼 창문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가 경찰서 안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공포와 분노로 뒤끓었습니다. 악마는 비 내리는 서울 한복판으로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 뒷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형사들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유영철은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3명, 저기에 2명. 마치 자신이 아끼는 보물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잠시 후 흙탕물 사이로 노란 비닐봉지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조차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장 검증 날,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실종된 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달려드는 노모. 하지만 그때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지금도 회자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경찰이 유영철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드는 유가족을 발로 차서 뒤로 넘어뜨린 것입니다. 살인마는 경찰의 보호 아래 당당히 서 있고 피해자의 가족은 진흙탕 바닥에 뒹굴어야 했던 비극. 그날 봉원새는 죽은 자와 산자의 통곡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유영철은 조사 내내 단 한 번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자들은 행실을 똑바로 해야 하고 부자들은 각성해야 한다며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를 정화하는 신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그의 눈에서 순수한 사이코패스의 광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잡히지 않았다면 100명까지 죽였을 것이라며 경찰을 비웃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며 느끼는 우월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당연히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영철은 2024년 현재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협박하거나 교도관에게 난동을 부리며 여전히 사형수라는 지위를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삶은 산산조각 났지만 살인마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루 3끼를 챙겨 먹으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유영철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뼈아픈 기록입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었고 법의 허점을 비웃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화에서는 유영철이 교도소 안에서 보낸 기괴한 편지들과 대한민국 사형제도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악마의 생명을 법이 계속 유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추적에 함께해 주십시오. 2004년 12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은 유영철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십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대가로 내려진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유영철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은 채 살아있는 미집행 사형수. 오늘은 교도소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유영철의 실체와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민낯을 파헤쳐 봅니다.
유영철은 교도소 안에서도 결코 평범한 수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며 나는 어차피 사형수라 잃을 게 없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건방 도중 금지 물품인 성인 잡지를 반입하려다 적발되자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린 일화는 유명합니다. 반성은커녕 그는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자신의 범죄 경력을 훈장처럼 휘두르며 다른 수감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창살도 그의 광기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수감 생활 중 유영철은 외부로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 기색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연구하는 범죄 심리학자들을 비웃거나 언론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보낸 편지와 그림들을 분석하며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유영철이 10년 넘게 국민의 세금으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받으면서 왜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당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사회에 던져졌습니다. 특히 최근 유영철이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집행에 대한 여론이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은 살아있지만 정의는 멈춰버린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유영철 사건은 단순히 한 미친 살인마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찰 수사 시스템의 변혁을 가져왔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한 희생자들의 원호는 진정으로 달래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철에 대한 사형 집행, 이제는 이루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법의 존엄성을 위해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영철 연쇄 살인사건 시리즈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영철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뿌린 공포의 씨앗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범죄사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각인시킨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유영철 이후 그를 롤모델로 삼거나 그의 기록을 넘어서려는 또 다른 괴물들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리즈의 마지막 회에서는 유영철이 남긴 뒤틀린 유산과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해야 할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유영철이 체포된 직후 대한민국은 또 다른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쾌락 살인마 정남규, 그리고 호감형 살인마 강호순. 이들은 유영철과 경쟁하듯 잔혹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정남규는 유영철보다 내가 더 많이 죽였다며 살인 실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를 경악해 했습니다. 유영철이라는 괴물이 나타난 이후 연쇄 살인은 일종의 잔혹한 경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 세 명의 괴물들이 활보하던 200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연쇄 살인의 시대였습니다. 유영철은 잡힌 뒤에도 카메라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론의 중심에 서는 것을 즐겼고 대중의 공포를 먹고 자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범죄의 연극화라고 부릅니다. 그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대중의 관심을 갈구하는 관종형 악마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범죄의 치를 떨수록 어쩌면 그는 감옥 안에서 승리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혹시 그가 원했던 대로 그를 전설로 만들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영철 이후 과학수사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도처에 CCTV가 설치되었고 프로파일링 기법은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동기 없는 묻지마 범죄와 은둔형 외톨이들의 강력 범죄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영철이 가졌던 사회에 대한 증오는 이제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유영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망치를 갈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영철은 잡혔지만 그를 만든 사회적 병폐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의 안전망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70명의 희생자, 그리고 남겨진 수많은 가족들의 눈물을 기억하며 이 시리즈를 마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의는 살인마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떠난 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이엔 추아반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